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포맥스와 함께하는 아침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 이슈를 열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굿모닝 하면서 시작하는 프로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밝고 힘차게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네. 요즘 경제 상황 보면 참 걱정이 앞서죠? 예, 네. 특히 삼고 현상 맞습니다. 있죠. 예, 정말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네. 물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대출 금리 많이 음. 오르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원달러 환율, 환율. 환율까지 올라서 기업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거,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거 그만큼 달러가 비싸진다는 거니까. 그렇죠. 특히나 이제 수입을 하는 회사들이 참 애간장을 많이 태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산업의 최전방에 있는 우리 기업들 상황이 어떤지 이민재 기자와 함께 오늘 업계별로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환율이 말씀드렸다시피 하루가 자고 나면 그러게요. 또 오르고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이거 굉장히 전문가도 전망이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현재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지 일단 좀 볼까요? 네, 이 환율 때문에 이 모든 산업계가 그야말로 벌벌 떨고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을 정도인데요. 네. 지난달 말에 달러원 환율이 1,340원대를 돌파했다가 네. 일주일도 안 돼서 1,350원을 깨고 올라왔고요. 음. 그리고 지난 주말엔 1,360원대를 기록했는데 네. 불과 어제 1,370원으로 연고점을 다시 음. 갈아치웠습니다. 이러면 1,400원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빠른 상승세를 생각하면 네. 환율이 1,4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관측이 점점 힘을 받고 있는데요. 네. 전국 경제인 연합회죠. 전경련이 조사를 해봤는데 올해 하반기에 기업들이 수출과 수입의 채산성, 그러니까 이 손익분기라고 생각하는 그 네. 적정 환율이 1,206원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아, 이미 뭐 상당히 지나갔네요. 네, 네. 지금 환율하고 비교하면 한 13% 이상 네. 높아진 수준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원래 업황이 안 좋았던 곳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이 코로나 규제 완화 이후에 실적이 조금 반색할까 하고 기대하던 기업들도 네. 다시 안색이 어두워졌다라고 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게요. 미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여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1,400원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도 저희 경제 언박싱에서 다뤘잖아요. 네, 일상적인 단계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기업들의 실적 회복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환율이 상당히 좀 부담, 뭔가 찬물 이런 게 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환율 때문에 근심이 커진 업계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분위기가 가장 안 좋은 곳은 이 항공사들입니다. 이 항공사는 달러로 된 부채가 많고 네. 또 항공기 임차료나 그렇겠군요. 네, 항공유 기름값을 이제 네. 달러로 지불해서 그런데요. 그렇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환율이 10원 오를 때 네. 외화 평가 손실이 350억 원이 생깁니다. 아, 네, 곱셈이 안 되네. 그러니까요. 10원이 오를 네. 때. 네.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네. 7월 초에 환율이 1,400원대였는데 네. 약 한 두 달 사이에 환율이 70원 넘게 올랐으니까 네. 대한항공이 회계장부상 2,500억 원의 손실이 추가로 생기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대한항공과 이제 아시아나가 네. 이미 상반기에도 수천억 원의 이제 외화 관련 손실이 난 상태여서 네.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무 구조가 비교적 양호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사들이 그렇다면 소형항공사들, 그렇죠. 저가항공사들, LCC들은 뭐 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LCC들은 대형 항공사보다 항공기 임차료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더 크기 때문에 어. 네, 환 리스크에 좀 더 많이 노출돼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 내내 영업 적자를 내고 있다가 네.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서 하반기에는 좀 회복되나 싶었는데 네. 이 환율 때문에 다시 위기감이 만들어졌습니다. 음. 또 환율이 올라가면 여객 수요 자체가 주춤해질 수 있는데 네. LCC는 이제 화물보다 여객 비중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네. 더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LCC는 정말 아직은 흑자 전환을 이뤄내지 못했다라고 네. 전해드렸었는데 네네. 그런 상황에서 환율 리스크까지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업계 네네.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고요. 네. 또 환율 때문에 걱정이 많은 업계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 원재료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철강과 그리고 음. 그 철강을 많이 쓰는 이 건설업종입니다. 네. 이 환율이 오르면서 철광석 그리고 석탄과 같은 원재료 수입 가격도 크게 뛰었는데요.
그나마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곳들은 음. 해외 판매 비중이 높아서 네. 수출로 수입을 상쇄하고 있는데 네. 이제 내수 비중이 높은 철강 업체들은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네.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그렇죠. 곳들도 나오고 네. 있는데요. 재료가 없어서 네? 음. 원재료 재료가 비싸고. 없어서 비싸고 그 네.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건축 허가를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삽을 뜨지도 못한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 도중에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건설, 항공, 철강 뭐 다 어려운 건 사실인데 정유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 수입을 전적으로 100% 하는 원료가 이 석유인데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상반기에는 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환율이 오르면 이게 또 다른 이제 반대로 이제 작용할 거 아닙니까? 네, 이 정유사들이 상반기 때까지는 좀 네. 웃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아마 울상을 지을 것 같습니다. 예. 환율 때문에 원유 도입 비용이 커져서 그런데요. 음. 이 정유사인 정제 마진이라는 이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는데 네. 이 정제 마진이 6월에 역대 최고 수준까지 갔다가 네. 지난달에는 연중 최저 수준까지 급하게 줄었고요. 네. 지금 이제 사용하는 기름이 3개월 전에 도입해서 아. 들어온 물건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던 시기여서 원유를 꽤 비싸게 들여온 셈인데요. 네. 네. 이런 시차 효과까지 감안하면 현재 정제 마진은 이제 마이너스 상태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유업계에서는 이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상반기에 비해서 이제 대폭 줄어드는 걸 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분위기가 확확 바뀝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경제 언박싱에서 이 네. 횡재세 얘기하면서 그렇죠. 정유사들이 정유업계 굉장히 뭐 대박이 난 그러니까요. 걸 성과급, 보여줬었는데 뭐 잔치를 벌였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우리가 네. 분위기가 그 사이에 경제 바뀌었어요,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 한데 뭐 상반기에 이미 정유사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이미 연간치를 이미 넘어섰고 기록을 세웠죠. 환율 때문에 이제 분위기 확 바뀐 건데 네. 우리나라 산업을 대표하는 업체 자동차, 반도체 어떻습니까? 이쪽은? 네, 자동차하고 그 배터리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계들은 그래도 이제 고환율의 혜택을 좀 이렇게 받는 업종으로 꼽히는데요. 네. 수출 비중이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실적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표정이 마냥 밝다고만은 네. 할 수 없는데요. 이제 환율이 오르면 결국 부속품들에 쓰일 원자재를 수입할 때 그 비용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에 기업들이 잇따라서 발표한 그 해외 투자 비용이 네. 크게 오르는 게 이제 문제 상황으로 꼽힙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외 비용이 좀 늘 수 있다. 투자 비용. 그렇죠. 그렇죠. 투자 네. 비용이. 그러니까 미국에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공장을 세운다고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앞다퉈서 발표한 게 생각이 나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7월에 SK그룹의 이제 최태원 회장이 네. 백악관에서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당시 SK가 2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9조 5천억 원을 신규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불과 한 달 사이에 그 투자 부담이 1조 4천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작년 11월에 이제 미국 텍사스주에 네. 170억 달러를 들여서 파운드리,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짓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죠. 네. 환율이 오르면서 약 이제 9개월 사이에 공장 짓는 비용이 3조 원 넘게 아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환율이 오르니까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예. 이제 현대차는 앞으로 미국에 총 105억 달러를 투자하고요.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앞으로 20조 원 넘는 돈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네. 이렇게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추가 투자 계획들을 발표하기에 부담이 좀 커지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애초보다 상당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네.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 미국에서는 뭐 인플레 감축법이니 반도체 과학법 이런 게 발표되면서 국내 제조사들이 굉장히 더 난감해진 상황인데 기업들의 특별한 대응 전략 있겠습니까? 당장에 이제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서 투자를 하기로 한 계획들은 환율이 좀 안정될 때까지 집행을 미루자라는 분위기가 있고요.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에 1조 7천억 원 규모로 배터리 공장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 이제 구체적인 입장은 조만간 밝히겠다고 했는데 네. 이제 환율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이 환율에 따라서 뭐 애초에 생각했던 금액이 달라지죠. 그렇죠. 달라지는데 최근에는 뭐 워낙에 치솟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들마다 굉장히 고심이 많을 것 같고요. 뭐 발표까지도 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비상 상황인 기업들 얘기였고요. 환율 때문에 기업도 기업이지만 가뜩이나 물가 오른다고 굉장히 고심이 많은 우리 가게, 밥상 물가도 상당히 또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장바구니 물가 전망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환율이 오르면 곡물 수입 가격과 연동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식품업체들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생활 물가도 같이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가뜩이나 이제 우크라 사태 이후로 곡물 가격이 뛰면서 식품업계가 꽤 힘들어했었는데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환율까지 오르면서 네. 곡물을 수입하는 비용이 더 늘어난 셈이죠. 그렇죠. 네, 실제로 라면 업계 1위인 농심이 원료 구매 부담을 이제 이유로 라면 가격을 1년 만에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아직 다른 식품 기업들은 당장 인상 계획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제 경쟁 업체의 가격 인상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추석 이후에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뭐 인상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국제 곡물 가격은 원자재 가격은 내렸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조금씩 이제 다시 원상태로 가는 그런 방향인데 가공식품 가격은 올랐다. 이게 이제 환율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네, 환율 영향도 있는데 먼저 네. 이제 라면에 들어가는 그 밀가루 원가가 네. 실제 그 제품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한 6개월 정도 시차가 시차가 있습니다. 좀 걸리는군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3월에 사들인 곡물 가격이 네. 지금 가격에 반영되는 건데 음. 그때 3월이면 우크라 사태가 막 발발한 직후지 않습니까? 그때 한참 오르기 시작할 때죠. 네, 맞습니다. 곡물 가격이 이제 막 치솟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어. 네, 또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근래 커진 그 환율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곡물 가격이 6월부터 안정세를 보이기는 했는데 네.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면 이런 가격 안정 효과를 상쇄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분석됩니다. 그렇게. 네. 환율이 오르면 반사이익을 받는 업계도 있고 네. 또 타격을 받는 업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수입은 좀 힘들고 수출하는 업계는 조금은 좋지 않을까라는 네. 게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아까 뭐 자동차 업계는 그래서 조금 더 반사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언급도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수출 품목 가격 경쟁력 식품업체에서도 적용이 되잖아요. 수출 비중이 좀 높은 회사 같은 경우는 웃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개별 기업별로 나눠서 보면 수입과 수출 비중에 따라서 환율 상승에 따른 희비가 조금 엇갈리는데요. 네. 수입과 수출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상황이 조금 낫습니다. 이제 그렇죠. 삼양이나 오리온 같은 회사가 그렇고요. 네. 네, 반면에 이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뭐 네. 당연히 환율에 따른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농심과 뭐 롯데제과, CJ제일제당 등이 뭐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환율이 수입 비중이 큰 회사들에게 지금 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뭐 밥상 물가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전문가들은 환율이 어디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연합인포맥스가 이제 5대 시중은행에 이 시장 투자 상품 관련 전문가들을 인터뷰해 봤는데요. 네. 이제 강달러 기조가 연말까지는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가까워졌을 때도 달러원 환율이 이제 1,300원 선에서 움직이긴 하겠지만 네. 환율 예상 범위의 상단은 1,400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네. 네. 1,400원 정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 13년 몇 개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로 2008년 이후의 최고치다. 그렇죠. 그렇죠. 인데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환율이 오를 거다. 지금 침체다 아니다라는 말은 사실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연말까지는 오를 거다라고 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세 가지인데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제 긴축 스탠스 영향이 가장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 둔화, 또 이제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이제 현재 그 강달러를 떠받치고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옵니다. 또 유로화나 엔화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어서 강달러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평가되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7월에 유로화와 이제 달러가 페리티 되기도 그렇죠. 했습니다. 같아졌죠. 네, 페리티라는 건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통화 가치가 같아져서 동일하죠. 네, 1대1 환율로 이제 교환되는 건데 네. 이게 사실상 그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렇죠. 네,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은행이 글로벌 긴축 기조와 반대로 계속해서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약세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엔화가 또 약해지다 보니까 또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환차익을 실현하는 사람도 꽤 이제 많다고 하고요. 물가나 이 기업들의 어려움 얘기하다가 이제 재테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 그러게요. 지금쯤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 이게 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또한 하지만 또 계속 더 오를 거다. 그리고 계속 가지고 포지션을 전문가들 용어로 포지션을 유지하고 더 롱으로 가보자 이렇게 결심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환율을 이용한 환테크 전략 뭐 많이들 좀 하는 분위기인가요? 네, 이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 약세장에 실망한 주식 투자자들까지 네. 환테크에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제 하지만 전문가들은 환율 변수에만 의존한 투자는 좀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네, 이 정확한 환율 예측이 꽤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작년과 이제 올해 주요 기관들이 발표한 그 환율 예측들이 대부분 전망을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요. 주식 투자자 분들까지도 이제 환테크에 뛰어드는 걸 보면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은 얼마나 좀 어렵고 맞아요. 환율은 상대적으로 뭐 13년, 14년 만에 최고치를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졌으니까 그러니까요. 투자의 기회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죠. 맞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한 현상입니다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좀 리스크는 줄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은데 투자 방법이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이 전문가들은 그래서 외화 예금보다는 네. 외화 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추천해 줬는데요. 음. 이제 이를테면 달러와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음. 그 자산과 자산 사이의 상관관계를 낮추는 겁니다. 네. 이제 만약에 이제 엔화 약세를 활용하고 싶다면 네. 이제 일본 주식 시장에 상장된 미국 ETF에 투자할 수가 있고요. 그렇겠군요. 네, 또 이제 서로 반대되는 자산을 위험해서 환 위험을 이제 해지하라고도 조언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달러가 상승할 걸로 생각을 하고 달러화를 사들였으면 네. 네. 이제 그 달러원 환율이 하락했을 때 네. 반대로 가치가 올라가는 항공주나 여행주를 매수하는 겁니다. 네. 네. 또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로 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지금 엔화를 팔고 달러를 매수하는 게 좀 더 맞을 거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방송 자체는 이제 뭐 주식을 종목을 추천하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거시경제를 네. 주로 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제 자산 가격 전반이 좀 변동이 심하고 과거와는 달리 이제 상승하는 추세가 아니라 변동성이 커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과 관련된 상품 뭐 여러 가지 추천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이 좀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제 언헤지 펀드하고 그리고 달러 ETF 네. 그리고 이제 달러 예금 이 세 가지를 추천했는데요. 음. 이제 모두 강달러의 이점을 이제 반영해 놓은 상품들입니다. 예. 네, 먼저 이제 언헤지 펀드는 이제 환율 변동성에 이제 자산을 노출시키는 상품인데요. 네. 달러가 이제 강해지면 펀드 수익화 그리고 이제 달러에 대한 환율에 대한 수익을 이제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제 일반적으로 달러 단기 자금 증권이라는 이제 말이 들어가 있는 펀드가 이에 해당하고요. 네. 네, 또 최근에는 달러 ETF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달러 ETF. 네,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도 좀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달러 ETF가 이제 가격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고 또 환율이 오르면 이제 환 차이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펀드와 ETF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 뭐 화면으로는 자세히 안 나가는데 이 화면에 지금 자막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상품명이 좀. 예, 지금 기록을 해놓으시게. 근데 뭐 수익률은 좀 덜하더라도 더 안정성을 좀 보장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만한 이게 이른바 이제 보수적인 투자처. 이제 적게 하더라도 좀 안정적인 그런 투자처 없을까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달러와 정기 예금이 있습니다. 달러와 정기예금. 네. 어. 이 달러 뭐 예금은 말 그대로 이제 달러를 넣어뒀다가 네. 네, 환율이 올랐을 때 인출을 하면 이자도 받고 그리고 이제 환차익까지 보는 구조인데요. 특징적인 건 이제 환차익에는 또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실제로 그 현재 그 달러 정기예금 금리가 네. 원화 정기예금 이제 금리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어. 네, 뭐 주식과 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투자에서 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그런 외화 예금 투자로 옮겨가는 투자자들이 꽤 적지 않다고 이제 전해집니다. 홍원아운 그렇군요. 홍영권은 달러 자산 표시 자산이라든가 달러 예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후회를 오늘 얘기 약간. 들었으니까 조금 지금 해놓으면 달러와 강세를 노리고 투자하는 것 자체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미 솔직히 좀 그렇죠. 예 많이 올라서 네. 좀 겁이 납니다. 이 환율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13년, 뭐 14년 만에 그러니까요. 가장 높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언론에서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보는 환율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도대체 어떻길래 라는 걱정 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 얘기를 그래 조금만 추가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실제로 좀 줄줄이 안 좋죠? 네, 이제 네. 지난주에 발표된 7월 생산과 소비 그리고 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그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게 올해 4월 이후 또 4개월 만입니다. 네, 특히 이제 소비가 5개월 연속 감소한 건 이제 소매 판매 이제 통계 작성이 시작된 그 1995년 이후 처음이고요. 네. 또 생산 감소는 이제 반도체 경기가 위축된 영향을 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설비 투자는 이제 기계와 토목공사 실적이 모두 줄었고요. 네. 네, 이제 전반적인 경기 회복 흐름은 유효하다라는 이제 평가는 받았지만, 이제 글로벌 인플레와 이제 고금리 상황 등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 흐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네. 점차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달러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무역 수지 좋을 것 같다는 상식을 깨고 8월 무역 수지 한 20일까지가 일단 좋지 않은 것으로 이미 저희 경제 언박싱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 그 무역 수지도 좀 부진했습니다. 네. 예.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제 8월 수출이 작년보다 이제 6.6% 늘었는데 수입이 28% 넘게 이제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이래서 이제 그 무역 수지가 100억 달러 조금 안 되는 한 94억 7천만 달러 정도의 적자를 냈는데요. 네. 네, 이게 이제 무역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이제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수출을 봐도 네. 이제 사상 최대 규모기는 했는데 네. 그 누적 수입액도 이제 역시 이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8월까지 누적 무역 적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네. 네, 그렇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워낙 중요한 나라고, 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 수출이 중요하죠.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그럼 제일 나라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네. 이 무역 적자라는 게 상당히 좀 예민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무역 적자 5달 연속 적자입니다. 이렇게 지속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이죠. 그 반도체 실적이 부진해서 그렇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이제 26개월 만에 감소하면서 네. 무역 전선에 그야말로 비상등이 켜졌다라고 이제 네네.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맞아요. 이제 앞서서 이제 정부가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제 반도체 가격 하락을 이제 3대 무역 리스크 중 하나로 꼽았을 정도입니다. 네. 이제 올해 6월까지 반도체 수출 증가가 뭐 이제 계속해서 두 자릿수를 유지했는데 7월 들어서는 이제 수출액이 2.1% 증가하는 수준에 그치고 네. 그리고 8월에는 결국 이제 감소세로 결국 돌아서게 감소세까지. 됐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신규 그 CPU 출시가 좀 지연되고 네. 네. 또 그간 축적된 재고가 있는 걸 이제 네. 생각하면 네. 당분간 이제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거라는 예측이 네. 나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수출 감소세도 이제 좀 이어질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환율이 오르면 좀 무역 수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수출이 힘을 못 쓰면서 이중고를 겪는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수출을 뭐 독려할 만한 뭐 특단의 대책이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말에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이제 공동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수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역대 최대 규모죠. 351조 원 규모의 무역 금융을 공급하고요. 네. 또 이제 물류 그리고 해외 인증 마케팅과 같은 이제 수출 활동을 이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 또 이제 앞에서 설명했었던 이제 반도체 가격 하락 그리고 이제 뭐 에너지 가격 급등 같은 그리고 대중 수출 감소 이제 리스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무역 3대 리스크로 중점 관리하기로 했고요. 또 이제 민관 합동 수출 지원 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10월부터는 총리가 주재하는 무역 투자 전략 회의도 가동됩니다. 그렇군요. 고공행진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우리 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부터 해서 어떤 투자 방법이 있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한국 경제를 꼭 읽으려면 저희 방송 꼭 봐주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연합뉴스 경제TV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많이 답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매일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경제 상황 다루고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아침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